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력한 어떤 이 견제 내지 대안 세력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9월 2일 날 강령 개정안을 냈어요. 그래서 강령 개정안을 쭉 제가 봤습니다. 뭐 전문, 우리 믿음, 그다음 기본 정책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것도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 보니까.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펜앤마이크에서 국민의힘 강령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길게 비판한 토크가 있습니다.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한 2번에 걸쳐서 토크를 했는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진보나 보수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간에 또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요 지식인들 있지 않습니까?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도 이 강령적 고민들을 너무나 안 한데 제가 볼 땐 이게 국가의 총연 위기의 원인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책을 갖다가 이제 읽어보시면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마 이게 좀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, 이게. 그때 이제 제3의 길에 대해 가지고는, 제가 이제 앞에 이제 내용들이 쭉 있는데,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. 제3의 길 내용을, 목차 체계를 보니까 국가시장 사회라고 하는 큰 틀을 갖다가 가지고 가치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,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더라. 요거를 갖다 발견하게 된 겁니다. 아까 토크빌 책에서는 요 지리지정학의 문제들을 갖다가 중요하게 얘기했고, 그 다음에 섭속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걸 갖다 정신문화로도 번역할 수 있고, 뭐 사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섭속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,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짚었지 않습니까, 이게. 지금 이 책의 목차가 사실은 이 토크빌과 제3의 길의 어떤 그것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강령적인 고민들을 할 때는요,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엮여 있거든요. 예컨대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것도, 노동 문제도 그렇고, 뭐 공공 문제도,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, 수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놈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적절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서술을 하고 딱 이렇게 탁 끼워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목차를 잡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제가 이 책 쓰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, 이게. 처음에 6년의 호흡으로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? 바쁜데. 6개월 정도면 쓰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갖다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새로운 연관들이 나타나고,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지식들이 나타나고, 그러면서 이 오놈을 갖다가 종합을 하면서 목차를 몇십 번을 뒤집었는지는 모르겠어요, 이게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차를 갖다가 뒤집을 때마다 그러면 새로운 빈 부분들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6년이 이제 걸린 거고,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지금 정리된 목차가 이제 지금 현재 요 책입니다. 또 앞으로 어떤 몇 년 동안 고민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6년간에 걸친 고민의 어떤 지금 결과입니다, 이게. 자, 그러면서 제가 여기입니다. 이 그림은 원래 이제 여기 자원 배분의 3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행정학에서 사실은 많이 쓰이는 그림이에요, 이게. 국가와 커뮤니티하고 마켓, 이게 있던 가치와 자원 배분을 하는 그 세 영역이거든요, 이게. 근데 이거는 행정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림입니다, 이게.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강령적 고민을 할 때는 이런 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옆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. 이거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있잖아요. 동그라미 3개 하고, 그 다음에 바깥에 국제 정치 환경이 있고, 그 다음에 밑에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,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. 이건 그냥 제가 창안한 그림입니다, 이게. 생각도 생각을 기둥들이 딱 제대로 서 있어야 이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제가 강령적 고민을 하려고 한다면은
요런 국가시장 사회하고 그다음에 국제정치 환경하고 자연환경 요게 3대 가치자원 배분장 그다음에 그 2대 환경 요렇게 딱 5개의 축을 갖다가 기둥을 세워 가지고 사고를 갖다가 전개하고 상호 연관성을 파악해야 그 문제가 핵 문제가 잘 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입각해 가지고 제가 책을 갖다가 서술을 갖다가 했는데 막상 이제 현실 정치를 딱 뜯어 보니까 이게 일종의 통찰의 영역이에요. 사실 지금 요게 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. 통찰을 이렇게 쭉 써내는 건데 근데 보니까 통찰 이전에 어떤 혼이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영역이 좀 다릅니다. 통찰은 지혜의 영역이라면은 이건 지혜 이전에 이 외정치를 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의 삶과 죽음의 문제 있잖아요. 이 문제는 이거는 또 통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냥 혼의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발견한 게 이렇게 이제는 여기 국가시장 사회, 국제정치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이 강령적 고민의 어떤 핵심을 잡았고, 그래서 책에 서술했고, 근데 미처 뒤에 이제 발견한 통찰의 문제가 아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정신 내지는 혼의 문제들이 이제 제가 이제 2020년을 갖다가 지나면서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그것들이 또 눈에 이제 확 들어오더라고요. 이게. 이거가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렇게 됩니다. 이게 그 책에 80몇 페이지에 아마 있는 그림일 겁니다. 이게 국가 플랫폼 디자인의 주요 변수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국가시장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 한계가 국가주권 한계고 그 다음에 인력 기술의 한계가 자연환경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사상 이념이 있고 그 위에 역사인식과 정신문화가 있더라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정당이라는 거는 쫙 국가하고 국제정치하고 그 위에다가 왼쪽 그 위에다가 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. 이게 이제 강령적 고민들을 갖다 할 때 기본 틀이 되는 겁니다. 이게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한국에서는 역사인식과 정신문화 또는 사상이념의 중요성을 의외로 모르는 것 같아요. 지금 아까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김종인 씨의 어떤 이 정당개혁 노선이 제가 볼 땐 시대착오구나 번지수착오구나 주제파악 착오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령적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이고요. 강령적 고민을 안 했다는 얘기는 사상 이념의 문제, 정신문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천착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빠뜨리고 있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여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어떤 모순 부조리의 근원은 사실은 국가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즉 정치이고 국가고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이걸 제대로 못 보면요, 재벌이 그냥 재벌 개혁이 최대 현안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. 근데 사실은 재벌 개혁보다 100배, 1000배 더 심각하고 중요한 거는 요 국가입니다. 정부죠, 정부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갖다 상세하게 쭉 하면은 쭉 나옵니다. 그럼 국가는 뭔데? 그러면 법이고, 그 다음에 정치인이고, 직업 공무원이고, 유권자고, 미디어고, 이게 쭉 나옵니다, 이게. 그 다음에 국가가 틀어지고 있는 거, 규제 들고 있고, 사법의 형벌 있고, 조세재정이 있고, 공기업 있고, 금융과 언론 쪽 있다, 이런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쭉,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가보면은 노동시장이 있는데, 노동시장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큰 변수가 외국인 변수 있고, 교육체제 변수 있고, 인구구조 변수 있고, 과학기술 변수 이러저런 게 있습니다, 이게. 이게 이제 강령적 고민을 하는데 반드시 짚어야 되는 부분입니다. 한국은 의외로
그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욕을 거렸습니다. 근데 외국인 문제, 보통 그 엘리트들이 보통 이 정치를 논합니다, 이게. 아마 여기 이걸 갖다가 지금 오늘 보실 분들도 다 뭐 엘리트겠죠, 당연히. 그런데 밑에 중하층 노동시장에서는 그 외국인 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. 특히 그 건설 뭐 건설 노가다라 그러는데요. 그뿐만 아니라 무슨 간병인 세계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촌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예컨대 우리가 엘리트들이 담론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 정치를 논하고 담론을 논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들이 빠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, 이런 얘기입니다. 제가 이제 빠진 게 아까 그 사상의 문제, 즉 정신문화, 사상 이념, 이게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. 즉 강령적 고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다, 이 얘기했고요. 그 다음에 국가가 문제의 핵심이다. 이거 인식을 잘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하게 예컨대 뭐 재벌 잡고 그냥 뭐 용쓰고 있더라, 이런 얘기고요. 그 다음에 그 우리 중요한 문제들을 갖다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. 예컨대 외국인과 교육 체제 문제, 뭐 인구 구조 문제, 뭐 이러저러한 것들, 뭐 그런 얘기입니다, 이제. 그래서 강령적 고민은 원래 큰 통찰에서 시작됩니다. 큰 통찰 1번입니다. 이게 지리와 풍토에 대한 건데, 이게 이제 토코비를 보면서 제가,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갖다가, 많이 해야 되겠구나, 이 생각들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책 제일 처음 펼치면은 대한민국하고 발칸반도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고,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, 대한민국과 일본하고 막 그다음 비교를 갖다가 하면서 쭉 이렇게 얘기를 갖다 쭉 펼쳐놨습니다, 이게. 대한민국이 예컨대 발칸반도 정도, 한반도가 발칸반도 정도의 크기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독립된 정치체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. 그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어중간한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예컨대 국가 권력이 예컨대 갑질을 하면은 가장 쉬운 거는 물론 도망을 가는 겁니다, 이게. 그런데 삼면이 바다니까 도망을 가기도 어렵네. 그 다음에 삼면이 바다니까 외적이 잘 오기 어려워요, 이게.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루 모양의 어떤 땅에서 딱 국가 권력을 틀어지게 되면은 이게 무지무지하게 강하다는 겁니다. 저는 그 성리학 근본주의가 오랫동안 버틴 것도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요 바다가 육지였다면, 즉, 예컨대 발칸반도 정도 사이즈였다 그러면은 좀 전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게다가 발칸반도, 거기는 해양민족이 있었거든요. 그리스라든지 이쪽이 그랬지 않습니까? 이게 뭐 페니키아도 그랬고. 그러면서 이제 이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죠. 그쪽은 이 수많은 정치체들이 서로 각축하고 서로 계약을 갖다가 맺어가지고 쭉 이렇게 그 가치와 자원들을 갖다가 쭉 배분해온 역사들이 있는 거고,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어떤 이 기본 멘탈이 쭉 뿌리 내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요런 얘기가 앞부분에 쭉 나와 있습니다, 이게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을 한 게 바로 국가에 대한 분석입니다, 이게. 자,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1987년 헌법에 대한 분석들이 쭉 있는데, 그러면서 이제 헌법들하고 몇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, 근데 스위스 연방헌법이나 미국 헌법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스위스 연방헌법이나 미국 헌법은 계약문서 같은 느낌들이 딱 듭니다, 이게. 이거 계약서구나. 그러니까 계약 주체들 딱 들어있고요. 앞에 있지 않습니까, 이게. 그 다음 보충성 원칙이라는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 계약문서가 아니고요. 뭔가 어떤 시혜를 국가가 뭔가 이러저런 걸 갖다가 보장하고 보호하고 뭐 진흥하고 육성하고 막 그런 게 강하게 흘러요, 이게. 그 다음에
헌법 전문들을 보면 우리는 4.19하고 3.1운동 뭐 이러저런 게 있습니다.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양하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이제 헌법 전문에 예컨대 역사적 그 공적 가치가 원래 서술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역사적인 사건들이 서술이 돼 버리면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해석들이 불가능하고 또 역사를 해석을 놓고 다투게 돼 있습니다. 이를테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강령에 보면은 거기에 5.18을 집어넣었어요. 근데 5.18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그럼 부마항쟁은 어떻게 되나? 그 다음에 대전에서도 3.8러라는 게 있어요. 그럼 대구에서도 뭐 있거든요. 226인가 27인가 있어요. 예컨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주 강령이 지저분해져 버립니다, 이게. 그냥 뭐 예컨대 자유와 권리에 따른 어떤 책임감, 뭐 예컨대 공정이, 정의니. 예컨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쭉 서술을 갖다가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앞에 역사적 사건들을 갖다 집어넣고 무슨 임시정부의 어떤 법통이니 임시정부 정통성이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에 논란의 소지가 많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, 이게.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스위스 연방헌법을 갖다가 읽으면서 제가 제일 제 눈에 확 들어왔던 게 그 제5조 A 5A조죠. 이게 보충성의 원칙인데 국가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.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. 그 뒤에 보면은 43A조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. 국가적 사무의 분배 및 수행에 관한 원칙에서 연방은 주에 의한 사무직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획일적인 규제가 요구되는 사무만 수행한다.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원래는 내가 잘 아는 거는 나한테 맡겨라 요겁니다. 내가 하겠다는 거는 맡기고 내가 잘 못하는 거는 마을로, 마을도 못하면은 지방으로, 지방이 못하면은 중앙이나 연방으로, 이 중앙이나 연방이 못하는 국제기구로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근데 그 넘길 때마다 나름대로 당연히 권리와 의무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계약들이 있겠죠. 그죠? 이게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정신인데 한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성 원칙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. 우리 헌법에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 국가가 수많은 것들을 갖다 다 틀어지고 막 지고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또 스위스 연방헌법들을 보면서 내가 또 놀란 거는 26조, 27조, 28조인데 26조가 보면 재산권의 보장이고 27조가 경제적 자유, 그 다음에 28조가 처학결성의 자유인데 이 안에 뭐냐면은 우리는 이 헌법 33조가 이제 이 노동상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.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은 노동자를 약자로 전제로 하고 국가가 이걸 어떻게 보호할까 요 개념이 딱 흐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서로 노동자 되려 그래요. 공무원도 그냥 뭐 노동자고 뭐 온 노동자 되려 그래요. 그런데 이 스위스 연방헌법에는 이게 근로자와 사용자 및 그 조직은 즉 뭐냐면은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딱 전제가 있어요. 그래서 지들끼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사할 수 있고 조합 결성할 수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무기의 대등성 원칙이 있어요. 이쪽이 파업권이 있으면 이쪽은 직장 폐쇄권이 있는 거죠. 그게 이제 28조의 3에 딱 서술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게 나름대로 사상 문서고 철학 문서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스위스 연방헌법이나 미국 헌법에는 그것들이 아주 체계화돼서 쫙 흐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87년에 만들었으니까 33년 된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 원초적 고민, 근본적 고민이 워낙 약해요. 그때도 약했고 문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. 2년 전에 그때 문재인 정부가 그때 이제 조국 수석이 3번에 걸쳐가지고 그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민정수석 시절에. 그때 그 개헌안을 보니까 역시 이게 그 헌법에 대한 고민들이 느껴지지가, 근본에 대한 고민들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길게 썼는데, 지금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상적, 어떤 정책적 그 혼란은 역시 우리의 어떤 이 사상의 수준이
저열하기 때문에. 사정의 수준이 저열하니까 정치 수준이 저열할 수밖에 없고,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수준이 저열할 수밖에 없구나, 이걸 느꼈습니다.